네, 안녕하세요. 저 곽중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10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한 몇 시야? 5시 가까이 됐는데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세션은 좀 최대한 어렵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되,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I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그 현장에서 BCI라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곳에서는. BCI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IT에서 나름 뭐 복지로 유명한 제니퍼 소프트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니퍼 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 몇몇 회사에 쓰고 있는데, 근데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그 기술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후배가 뭐 이번에 뭐 제니퍼에서 인턴 뽑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한다길래 너 제니퍼에서 뭐 하는지는 아냐?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제니퍼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기술을 쓰고 있나, 어떤 기술을 하길래 뭐 그렇게 회사가 잘 나가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 BCI라는 기술이 굉장히 여러 곳에 또 활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지하고 잊지 못한 상태에서 쓰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하고, 그 다음에 BCI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BCI를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프로그래머니까 원리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 필요가 있겠죠. 그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VM하고 자바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가 뭐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된 상태 동작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자바 언어 1장 1절을 공부할 때부터 들어오신 얘기겠지만, 위에로 그 안에 좀 더 숨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이제 문법 위주로 자바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단어를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자바의 가상 머신이다. 머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웅장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JVM이라는 거는 일단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도 어떤 소프트웨어죠. 그런 소프트웨어의 동작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머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장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나 뭐 게임 프로그램처럼 어떤 기존의 체제가 있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머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JVM의 내부를 보면은 저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자바 처음에 공부할 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문법이나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런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BCI를 알려면 BCI는 자바의 좀 내부를 좀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대체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냐, 요것들은 먼저 알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JVM의 일단 가장 어떤 큰 블록, 기능들, 요소들을 좀 나눠본 것들인데요. JVM은 일단 그 자바 프로그램 뭔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실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execution engin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대상이 뭔가 자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실행된다는 거는 저희가 뭐 헬로 월드 프로그램 짜거나 구구단을 짜거나 프로그램에는 항상 코드도 있지만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 변수의 데이터가 계속 변경이 되죠.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변화되는 각종 데이터, 상수 이런 것들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 그 다음에 자바의 큰 특징은 C나 다른 정적인 자바 이전의 고전적인 언어와 달리 개발자가 코드 안에서 메모리를 강제로 지워줄 필요가, 그러니까 저희가 new 연산자를 생성한 객체를 일일이 지워줄 필요가 없어요. C++는 딜트 연산자를 호출해줘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C++ 언어도 개선돼서 자동으로 이제 지워지는 기능이 생기고 했지만, 어쨌든 자바의 특징은 객체를 저절로 지워준다. 그 기능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가베지 컬렉터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안에서도 멀티 스레딩을 지원해야 되니까 자바 스레드라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 로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을 한 클래스,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java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이 .class라고 하는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내죠. 이걸 메모리에다가 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 로더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모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JVM이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려면은 자바 API가 먼저 로딩이 됩니다. 보통 디스크에 rt.jar라는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자바 API라는 게 여러분이 뭐 항상 코딩할 때 쓰시는 자바 패키지 안에 있는 뭐 printf 함수라든가 파일 클래스라든가 뭐 스트림 클래스들, 그러니까 저희가 JDK라고 보통 얘기하는 JDK 클래스, JDK API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바 API는 JVM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로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소송 하나 났죠. 아시는 분. 뭐 이번에 저 한빛에서 뭐 책 좀 지원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질문 답변하시는 분들 나눠주려고 하니까 몇 번 질문 좀 드릴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JVM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JVM 자체는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소유는 아니에요. 자바 API는 오라클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확히 말하면 써니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면서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갖다 썼네? 오라클 입장에서는 니네 두고 보자 하다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충분히 성숙하고 나니까 이제 돈 내놔라. 뭐 때문에 JVM이 아니고 API 갖다 썼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자바 언어 자체가 그 태클이나 뭐 소송이 걸린 게 아니라 저 API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우리 그래 니네 거 안 쓴다. 오픈 API라고 자바 API인데 또 다른 버전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또 스위프트도 고려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근데 세간에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과 오라클 간의 소송 때문에 자바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API 때문에 소송 난 거지. 자, 좀 약간 겉도는 얘기 조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로딩을 하느냐. 아직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려면 좀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모든 걸 자바로 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로 게임은 잘 안 만들죠. 그 다음에 뭐 암호화, 좀 속도가 빠른 것들. 왜 자바는 조금 느리다는 약간 몇몇 특성이 있고, 아니면 기존의 C나 다른 언어로 개발된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 쓰고 싶을 때 그런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그 기능들을 로딩하기 위해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저기서는 제가 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를 써놨는데 정확히는 기술 명칭은 JNI라는 기술이 동작해서 다른 언어로 쓰여진 기능을 메모리를 로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로딩되고 실행되는 것이죠. 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런 과정 중간에 BCI가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술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JVM은 클래스 로더를 활용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를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에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적재한다. 그리고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에 여러분이 컴파일 해놓은 자바 클래스 파일이 로딩되어 있으면 이 익스큐션 엔진은 그 클래스 파일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한 줄씩 꺼내 와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JVM에서 실행되는데, 좀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바 소스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제 처음 배울 때 나오는 헬로 월드예요.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이 자바를 까시면 자바 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자바의 디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자바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파일된 소스를 여기 보시면 저걸 일단 컴파일한 다음에 hello world class라는 파일이 생성되겠죠. 자바 P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서 hello world class를 실행하면 뭐가 튀어나오냐? 자바 네이티브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바 바이트 코드 형태로
이 코드가 다시 화면에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바는 위에 나와 있는 자바 당연히 저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꾸겠죠. 근데 그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 포맷은 이제 바이트 코드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포맷의 특징이 어떠한 그러니까 다양한 OS, 윈도우즈, 맥, 리눅스, 유닉스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운영체제나 특정 CPU에 맞는 어떤 특별한 코드가 아니라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바만의 고유한 그 명령으로 변환되는데 그것을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다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꿀 때 자바 디컴파일러라는 걸 쓰는데 자바 P라는 명령을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완전히 헥사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뭔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누가 만들었냐? 자바를 처음에 언어를 설계하신 분들이 이런 명령어들 설계를 하셨어요. 좀 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음 장의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foo라는 메소드는 그냥 단순히 실행되자마자 리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바이트 코드로는 return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로 변환이 됩니다. 16진수로는 0xb1. 조금 더 복잡한 거 볼게요. 이번에는 1 더하기 2를 수행하는 메소드입니다. 똑같은 foo라는 메소드지만 근데 이게 실제 내부적 그러니까 컴파일된 후에는 4단계의 명령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좀 세밀하게 iconst 1, iconst 2, iadd 저기 앞에 i가 붙어 있는 거는 정수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명령의 헥사 코드는 4, 5, 60, AC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예제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든요. 1 더하기 2죠. 그래서 iconst 1이라는 명령이 실행되면은 그 데이터 오퍼랜드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처음에는 스택이니까 스택 말 그대로 first in, last out이니까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명령이 실행되면 추가로 2가 쌓이고 add를 하면 스택에 들어있는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다시 스택에 넣기 때문에 1 더하기 2, 3을 다시 스택에 넣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게 되면 저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복잡한 거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이고 i 더하기 1 이번엔 1 더하기 2가 두 개의 상수로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상수로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변수로 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이 iconst가 아니고 iload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 iload 1이라는 거는 저기 그 foo라는 펑션에 인자로 i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를 스택에 넣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 i를 스택에다가 여기다 넣고 두 번째 명령이 실행되면 다시 상수 위를 스택에 쌓고 그 다음에 두 값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가 종료하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이제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바이트 코드를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거 어디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바는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술이 뭔지 한번 봅시다. BCI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스 코드 없이 자바 클래스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또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오프라인 클래스 로딩 시점 컴파일을 언제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바 어플리케이션 코드뿐만 아니라 돼요. 뭐 이런 얘기. 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읽으셨죠? 네. 소스가 아니라 디스크나 네트워크 이미 이제 실행되고 있는 코드를 갖다가 BCI를 써가지고 언제든지 메모리 로딩될 때마다 그때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 수정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 이건 뭔가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런 뭔가 상상을 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 쓰는 OS나
머신을 오동작시키는 것처럼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뭔가 이미 원래 항상 동작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CI를 왜 쓰는가? 아까 말씀드린 자바 바이트 코드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조금 정리하고 가자면 자바 소스 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트 코드를 조작하는 기술을 BCI라고 합니다. BCI를 그 바이트 코드를 왜 조작하느냐? 일단은 그 기술 자체를 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 우리가 너무 어려운 기술은 쓰기가 어렵죠. 요즘 뭐 알파고가 이슈가 돼가지고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도 오픈소스가 나오는 시대이지만 또 그걸 배우기 너무 어려우면 쓰기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BCI는 저희가 배워야 될 지식이 좀 많지 않고 필요한 뭐 굉장히 큰 서버가 필요하다거나 복잡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해하거나 이런 그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JDK만 있으면 돼요. JDK만 깔면 BCI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바이트 코드는 제가 아까 몇 개 이제 샘플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찾아보면 안타까운 건 한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번역돼서 나와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국내에는 번역된 서적이 없고요. 다 영어 원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나 IT 쪽 일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큰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믿고 저는 과감하게 완만한 학습 곡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다음에 자바 바이트 코드는 이걸 쓰기 위한 API, 프레임워크, ID, 진짜 개발 도구. 근데 이것도 영어야.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마다 이게 또 어떻게 다 한글로 된 자료가 없냐. 그런데 또 진짜 마지막,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성능 분석, 측정, 뭐 성능 모니터링,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스프링 캠프 왔잖아요. 스프링에도 들어있어요. AOP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솔직히 트랜지션 처리하기 위해서 비긴 트랜지션, 엔드 트랜지션, 소스 코드 어디에도 코딩 안 하잖아요. 근데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 돌아가느냐? 거기 BCI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 아무런 조작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프링으로 이걸 쓰겠다고 설정을 하면 스프링이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메모리에 로딩하면서 그 코드를 앞뒤에다가 비긴 트랜지션, 엔드 트랜지션, 그 다음에 실패하면 롤백 처리하는 거 다 잡아놓고 코드를 생성을 해버립니다. 뭘로? 아까 말씀드린 바이트 코드로요. 일단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스프링에서 이걸 쓰고 있다는 게 BCI가 잘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니퍼를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그 얘기 전에 조금 더 이 얘기를 또 먼저 좀 드려야 되는구나. 자, BCI로 할 수 있는 일은 저장된 클래스를 교체한다. 필더 메소드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남이 짠 코드를 혹은 내가 이미 짰더라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가 있다. 굉장히 이거는 무슨 얘기냐? 개발자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제어를 할 수 있다.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SI에서 개발을 한 15년, 20년 거의 가까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다른 일로 직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SI 쪽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항상 레거시 코드가 문제돼요. 들어보신 분 있고 뭐 레거시 코드 아시는 분? 네, 저 밴드 계시. 네, 레거시가 뭔가요? 이전에 개발했던 코드들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두 분께는 일단 그냥 선착순으로 책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따 찾아가세요. 자, 레거시라는 거는 좋은 말로 말하면 유산이라고 번역되고요. 유산, 뭐 상속된 재산, 전통 이렇게 번역되고 나쁜 말로 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네. 우리 SI에서는 레거시라 그러면 쓰레기와 동요예요. 네.
결코 내가 그 코드를 수정할 일은 없지만 수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이 소스를 버릴 수는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집안에 짱 박혀놨는데 여자들 안 입는 옷들. 도대체 버릴 수는 없는데 버리기는 왠지 아깝고. 기업에서는 그런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레거시라 그러는데, 자, 근데 레거시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쓰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드가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이해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너무 기니까. 심지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코볼 코드 쓰거든요. 뭐 자바로 된 것도 오래된 코드가 많고. 근데 위에서는 닥달하죠. 뭔가 시스템이 느려진다. 갑자기 CPU 사용량이 늘어난다. 뭐 응답 속도 떨어진다. 고객 민원이 들어온다. 나더러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그 코드 전체 뭐 수십만 라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느린 부분을 찾아내고 로직을 이해하고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뭐 쉽지도 않을 건 뿐더러 일단 그 사람 그 원래 짰던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걸 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체 어느 구간에서 느려진 것인가? 그렇다 그 소스 코드에다가 여러분도 알고 저희도 알지만 로그4j 이런 로그 라이브러리는 들어도 봤고 쓸 줄도 알아요. 그 기존에 레거시인데 이 쓰레기에다가 다 일일이 프린트f 뭐 로그 함수 이거 다 끼워 넣는다? 하기 싫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소스가 내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컴퓨터한 이름에 내 이름 들어가니까 영원히 고통받겠죠. 전화 오고. 예? 나중에 누가 고쳐서 그러면 다 제가 고쳤어요. 이럴 거니까. 왜? 요즘엔 그 커밋 시스템을 다 쓰기 때문에 소스 관리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커밋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거 손을 안 댈 방법이 뭐냐? 예, BCI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써먹기도 하거든요. 이거 쓰는 이유가 남의 소스 코드를 안 건드리니까 안 건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드에서 뭐 어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뭔가 오류가 튀어나온 위치가 어디인지 찾는데 소스 남의 코드를 안 건드리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막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그런 매직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그런 코드를 다 일일이 BCI를 공부해서 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솔직히 높아요. BCI를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BCI를 접하는 거는 직접 코딩을 하는 것보다 BCI로 제작된 툴을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당연히 제니퍼 모르시는 분 없을 거도 계시겠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언론 통해서 배우셨을 거고 제니퍼라는 회사에 대해서 SI 시장에 계신 분들은 서버가 나가 떨어질 때마다 제니퍼를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뭐 은행이나 국내 큰 대형 기업들 가면은 항상 이런 프로젝트 안에 제니퍼 하루 종일 떠 있어요. 서버 언제 죽나 하고 임원들은 저것만 바라봐. 우리 제니퍼 바라보는데 제니퍼가 상용 제품이지만 고맙게도 네이버에서 작년에 핀포인트라고 하는 오픈소스 버전을 만들어냈고 스카우터라고 하는 또 오픈소스 버전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BCI 기술을 이용해서 자바 프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는 상태를 들여다보는 뭐 엑스레이 같은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파일링이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 프로그램을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뭐 소위 말해서 비파기 검사라고 그러죠.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었고, 코드 커버리지라는 건 여러분이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할 때 그 여러분이 테스트 케이스를 충분히 작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때 코드 커버리지 툴들이 BCI 기술을 쓰고요. 코드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많이 지금 BCI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귀찮은 거 하나 있잖아요. DTO 만들 때. 자바 클래스 만들 때 게터 만들고 세터 만들고 아무리 이클립스 같은 툴들이 만들어준다 해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그런 걸 자동화해 시켜주는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그냥 내가 필드만 정의하면 메소드가 막 자동 생성돼. 이것도 BCI를 씁니다. 예,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코딩할 때 제일 지겨운 코드들이 뭐 단순 반복적인 코드가 있어요. 뭐 get 메소드, set 메소드, insert, update, delete 이거 정말 지긋지긋한데 이런 부분에도 BCI 같은 기술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행 중 로그인 생성하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느낌을 딱 가지려면 이제 뭔가 돌아가는 거 보는 게 좋겠죠.
스카우터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예,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제작자분한테 오늘 홍보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 좀 전에 말한 이거 제니퍼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니퍼 만드신 분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 회사 다니시던 분이 나오셔서 오픈소스 만든 건데, 물론 기능적인 부분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글쎄요,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기능 패턴은 어떤, 사용 목적,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뭘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뭐 저쪽 다른 세션에서, 앞 세션에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프링, 뭐, 부트, 뭐, 스프링 클라우드 이런 솔루션들 듣고 오셨겠지만, 최근에는, 기업용 솔루션이든, 뭐, 공공기든,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수십 대의 서버를 갖다 구성해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 수십 대다 보면은,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서버에 몇 명의 유저가 현재 붙어 있고, 이것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제 이건 실제 서비스가 실행 중에 프로그램의 어느 그러니까 어느 메소드가 실행되고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까지 내부 구조를 딱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에서 소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실행시켜 놨을 땐 클래스 파일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클립스로 소스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서버는 다운된데 어떻게 하느냐. 뭐 예전에는 진짜 돈을 좀 많이 내고 제니퍼로 써야 됐는데 스카우트나 핀포인트 나오는 제품들은 무료로 이렇게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상태를 뭐 메모리가 꽉 찼는지 CPU 사용량이 높은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굉장히 빨리 동작하는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있는 유저들보다 더 많은 유저가 막 쏟아져 들어와. 막 황소 때처럼 텍사스 황소 때처럼 막 들소 때처럼 막 몰려 들어와.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툴이 나와 있는데 이런 툴을 만드는데 BCI 기술을 사용한다. 이깁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보신 스카우터는 이클립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동작하고요. 핀포인트도 이것도 네이버에서 이제 오픈소스 만든 건데 이거는 웹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차이가 하나 더 있는 게 네이버는 이제 이 핀포인트를 제가 보기에 네이버에 있는 내부 팀에서 직접 이제 유지 보수하시고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픈소스 버전이지만. 그래서 네이버 시스템에 잘 좀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스를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네이버 쪽에 이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핀포인트를 좀 보시면 네이버 이제 개발 문화를 좀 들여다보시죠. 진짜요. 아니, 위에로 둘 다 오픈소스지만 코딩 스타일이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서 그런 그 기업의 문화를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그건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거 동영상이 이제 녹화는 좀 몰랐는데 녹화하니까 이거 참 약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 좀 정리를 했자면 저희가 이제 뭐 코드 교체를 해서 클래스 형태로 컴파일러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디버깅하기 위해서 프린트F로 넣은 소스 버전과 안 넣은 버전 두 개를 관리를 해야 될까? 우리 가끔 그런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레가시 얘기를 했는데 레가시를 어떤 인간이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 소스 코드를 보지 않겠다.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온오프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BCI를 끄면 성능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BCI는 그래 다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 거냐 how to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아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아서 항상 꼭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실패를 해요. 죄송합니다. 뒷부분 얘기를 좀 상세하게 더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BCI를 실행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자바하고 뒤에 클래스 파일 쓰거든요. 중간에 옵션 하나만 더 넣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죠?
에이전트 점 자르. 근데 저 에이전트 점 자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봐야 계속 자바로 이제 컴파일하는 파일이니까 아주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동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VM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끼어드냐면 저 에이전트 점 자르가 먼저 로딩됩니다. JVM 위에다가 그 자르 파일 안에는 트랜스포머 클래스라는 게 들어있고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트랜스포머 클래스가 실제 이제 BCI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매니페스트는 그냥 아주 간단한 텍스트 파일인데 내가 어떤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선언문 뭐 이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JVM의 실행 구조에다 그냥 한 단계가 좀 더 들어갔다. 에이전트가 실행된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첫째 BCI 에이전트가 실행된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로딩 되면서 먼저 실행된 에이전트가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비틀어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발자니까 좀 더 코드를 좀 더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조금 전에 에이전트 자르를 만들 때 아셔야 될 어떤 기본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메인 함수가 아니에요. 아까 중간에 더 끼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고 프리 메인입니다. 함수명이. 저희가 보통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진입점이 메인 메소드잖아요. 얘는 프리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 메인 안에서 BCI를 수행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파이 트랜스포머. 예. 로봇 트랜스포머 아니고요. 예. 자바 트랜스포머인데요. 저거를 집어넣으면 되시고, 이 매니페스트라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요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자, 클래스파이 트랜스포머 쭉 간단히 눌러보시죠. 예. 읽어버리면 또 너무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요. 이게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자, 자바 클래스 파일을 수정을 해주는 건데, 자바 클래스 파일이 아까 말씀 바이트 코드에 집합되고 그 바이트 코드를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16진수 그 헥사 코드의 집합이잖아요, 결국은. 그 16진수 헥사 코드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면 보통 그게 클래스 파일이 그냥 디스크에 있다가 바로 메모리에 놓는 바로 실행되는 건데 그 중간에 트랜스포머가 끼어들어서 뭔가 수정을 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트랜스포머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하는데 자, 요 트랜스포머 보시면 앞에 패키지가 java.lang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트랜스포머는 자바 API로 완전히 그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 따라서 짜기만 하면 된다. 좀, 뭐, 너는 BCI 이렇게 짜고, 나는 BCI 이렇게, 저렇게 짜고, 이런 게 아니라서 표준만 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BCI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학구열이 높으신 분은 자바 바이트 코드 뭐 기술 문서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BCI에 들어있는 온갖 클래스들과 기술문 다 읽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뽑았던 후임 하나는 하도 그렇게 공부하다가 망했어요. 개발자 때려쳤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친구 공무원 됐어요. 니파 같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진흥 쪽에도 지금 거의 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동영상 찍은 거 나중에 보고서 연락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자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친구 그것 때문에 주화인만 입었거든요. 왜 C 공부하던 사람이 어셈블리까지 기계역까지 내려가고 다 공부하겠다고 막 수천 장의 페이지를 프린트 해놓고 다 일일이 다 이해해야겠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저 못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BCI를 공부하신다고 바이트 코드까지 다 공부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핀포인트나 그러니까 잘 빠진 아까 핀포인트 동영상 보셨죠? 제니퍼 있었죠? 다 BCI 로우 레벨 기술 안 쓰고 지금 여기 보시는 자시스트나 좀 네임이 좀 안 좋아요. 자시스트. 어쨌든 자바시스트나 그 ASM 프레임워크라는 거 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하다가 야 이거 프레임워크 지원 안 하네. 그때는 이제 바이트 코드를 직접 공부해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깊이 내려가지 마시고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좀 더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결과가 나오니까 뭔가 하면 빨리 나오니까 진도로 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ASM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한 10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먼저 드릴게요.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SM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건 BCI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를 변환하는 작업을 좀 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는 쉽게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코딩량을 줄여주는 거죠. 노가다를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데 어떻게 줄여주느냐? ASM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3개의 컴포넌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리더, 클래스 비지터, 클래스 라이터. 저는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면서 디자인 패턴을 다시 공부를 해요. 잘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객체 지향 원리에서 뭐 델리게이션이나 위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지터 패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참 제대로 이제 어떤 기술을 적용한 프레임워크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제 객체 지향의 기본 원칙과 디자인 패턴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 클래스가 클래스 리더라는 게 통해서 그 다음에 클래스 비지터, 클래스 컨슈머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아웃풋 클래스를 변환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벤트 리더는 이벤트 프로듀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비지터는 이벤트 필터, 세 번째 이벤트 컨슈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여러분이 접했을 때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객체 지향을 좀 아시는 분은 이거 객체 지향의 기본 원칙을 잘 살렸네. 네? 객체 지향 원리를 어디서 맨날 들으면 봤는데 나 대충 내가 아는 것 같은 말로 설명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코딩 패턴 보면 뭐하러 쪼개놨냐. 그냥 하나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에 좀 벗어난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그런 개념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하나예요. 인풋 클래스를 아웃풋 클래스를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만든 레거시 이 쓰레기를 갖다가 내가 조작하고 싶은데 왜 조작하고 싶죠? 그 클래스가 왜 느리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한 10개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10개의 메소드 중에 어느 녀석이 느린 건지, 혹은 내가 짠 클래스에는 빨리 동작하는데 저 녀석이 짠 건 느려요 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엔지니어니까. 그 엔지니어 증명할 때 인풋 클래스에다가 처음 시작한 시간, 끝나는 시간을 뭔가 프린트앱으로 찍어낸 함수를 넣고 싶어요. 메소드를. 그러면 그거 조작했는데 남의 소스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SM 가지고 이 인풋 클래스에다가 로그 찍는 메소드 집어넣고 그게 아웃풋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래, 인풋 넣어서 아웃풋 나오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한 덩어리 만들면 되지 왜 3개로 쪼개놨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객체 지향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keep it simple, 키스 원칙이라는데 keep it simple stupid예요. 뭐든지 단순하게 하는. 그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여지기에 심플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행하는 컴포넌트 입장에서 심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변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 쪼개보니 ASM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분은 첫 번째, 인풋 클래스를 읽어드려야 된다. 그렇죠? 읽어드려야 되고 그 읽어드린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한 로그 어떤 그 메소드를 끼워 넣는 변환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트랜스폼이죠. 세 번째 뭐가 필요하죠? 그걸 다시 재조합해서 결과물이 클래스 파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3단계 나누니까 번거로워지지만 객체 지향을 항상 생각하는 그 코드를 만드는 내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쓰는 사람 입장은 일단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좋으면 제일 좋은데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밀어두고 기능이 각각 3단계로 나눠주면 각각의 기능이 컴포넌트가 한 가지만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죠. 읽는다, 변환한다, 쓴다 3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비지터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비지터 필드. 요건 뭐냐? 자, 아까 이제 바이트 코드를 얘기했는데 자바 클래스 파일은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으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요. 아까 말 16진수 바이트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클래스 파일은 모디파이어, 컨스턴트 풀, 어노테이션, 그다음에 필드. 여기서 뭐 좀 많죠.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필드 다음에 매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딩할 때 필드를 밑에다 쓰셨건 위에다 쓰셨건 상관없이 모든 필드는 클래스 파일의 앞부분에 놓여 있다. 모든 매수들은 뒤에 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ASM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분은 혹은 그 BCI 쓰는 라이브러리들은 전부 다 이것을 자바 클래스 순서대로 처리하게끔 이제 라이브러리를 짜놨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비지터라는 것을 클래스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비지터, 비지트 소스, 비지트 아웃 클래스 이런 메시지 쭉 나와요. 뭐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라는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었고 마지막에 라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뭘 하냐면 아까 항상 있는 패턴 똑같다는 거예요. 필드 다음에 SO가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소스 파일 명칭 읽고 매수도 읽고 필드명 읽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도 읽으니까 그 클래스 파일을 읽으면서 어떤 자바 클래스의 특정 블록을 읽어낼 때마다 그것을 편집하라고 하는 이벤트를 작업을 요청하는 거죠. 비지터에다가. 그럼 이 비지터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 순서로 이 메소드들이 호출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은 그 패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리더는 클래스 파일의 그 아까 구조대로 A, B, C, D 순을 읽고 A, B, C, D 읽으면서 A 읽으면 A 변환하라고 A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하고 자바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이 읽어졌다 그러면 이 가장 첫 번째 비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변환해라. 그 다음에 메소드를 아까 속성을 애트리뷰트를 말씀드렸죠. 애트리뷰트를 읽었으면 이 애트리뷰트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지 말지 네가 처리해라라고 비지터에다가 던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소드를 읽어내면 메소드를 수정하라고 비지트 메소드라는 걸 연쇄적으로 호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지터는 자기가 해야 될 변환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라이터를 호출해서 이제 변형된 클래스를 생성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는데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코드를 읽으면 좀 머리 아프시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도 없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오늘 바라는 거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합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컨퍼런스 많이 가지만 소스코드 올려놓으면 정말 짜증나요. 이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냐고. 강사는 자기 혼자 다 진도나가고. 저희 여기가 인강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는 풀이하지 말고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그젠플을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없을 것 같았고요.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이그젠플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가 ASM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럼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나 이제 오픈 소스를 만들려고 이제 6개월 전에 시도를 했는데 그 6개월 전에 짰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발표를 해야 되니까 소스를 열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코딩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오늘 강연 내용에 솔직히 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이제 보고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솔직히 앞부분에 개념적인 부분은 넘쳤고 제가 처음에 계획을 좀 무리하게 짠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문서 작업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문서 작업을 열심히 못했지만 다른 이제 그 ASM 관련 그 전문가분들이 슬라이드 쉐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려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전에 아까 그 스카우트 제품이나 핀포인트, 그 다음에 제니퍼 소프트의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 그쪽 분야에 현재 동향은 이쪽 여기다 이 책이 저도 또 따로 문서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혼자서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조금 1, 2분 남은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 서비스가 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능이 준비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서비스 A 질문 안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기 세션 끝나고 이제 프리하게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일단 이제 뭐 마무리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BCI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번역된 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잘하면 레거시를 손대지 않고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쓸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맨날 뭐 어쨌든 코딩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게터 메소드, 세터 메소드 비슷한 코드를 특히 S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BCI나 이런 기술로 인해서 점점 이제 없어질 수가 있고요. 실제 그런 시도를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좀 반복적인 그 업무보다 좀 남들보다 조금 지능적이고 조금 좀 생산적이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제니퍼 같은 회사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그런 기술 쪽에 참여하고 싶다. 남들이 코드에 한 줄을 할 때 나는 툴로 100만 줄을 그냥 엔터모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이런 기술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뭔가 영감을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